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로부터 요즘 2년 전에 업로드했던 로스차일드 1, 2편이 다시 조회수가 오르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이번에는 또 다른 유대인 가문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아시아의 로스차일드라 불리는 사순 가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순 가문은 아시아의 로스차일드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스차일드 가문이 한 세대 만에 유럽 개토의 가난한 집안에서 벼락 출세한 가문이라고 생각해서라고 하는데요. 반면 사순 가문은 데이비드 사순이 아버지로부터 사업을 배울 때에도 이미 바그다드 총독의 관장하에 재물을 지휘하던 부유한 상인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순 가문이 어떻게 바그다드에서 출발하여 인도 봄베이를 먹어치우고 청나라의 상하이까지 진출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 가문의 수장으로 19세기 영국과 중국, 인도의 아편 무역을 주도한 인물은 데이비드 사순과 일라이어스 사순입니다. 데이비드 사순은 1792년 바그다드의 부유한 유대인 상인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은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유수 때 처음으로 바그다드에 끌려왔는데요. 물론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그다드를 삶의 터전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은 데이비드가 태어나는 18세기까지 바그다드는 물론 중동 무역 전체를 이끌어온 세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 중에서도 사순가는 유대인 명문 상인 가문으로 금, 비단, 향신료, 양모, 구리가 사순가의 캐러밴에 실려 사막을 이동했고 진주와 은재 식기가 거리를 수놓았습니다. 덕분에 18세기 바그다드는 유럽의 어느 도시보다도 번창한 메트로폴리스이자 문명의 교차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영향력을 인정받아 바그다드의 주인인 오스만 제국은 사순 가문을 유대인의 리더인 나시, 편의상 비공식 재무장관 정도로 해석하겠습니다. 나시로 임명하여 수시로 사순 가문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사순은 훗날 나시로 길러질 중요한 아이였죠. 따라서 데이비드 사순은 자신의 종교적 언어인 히브리어를 비롯해서 오스만 제국의 언어인 터키어, 바그다드의 언어인 아랍어, 페르시아의 언어인 페르시아어 등 4개 국어를 구사하며 엘리트 유대인으로 자라났습니다. 청소년기가 된 데이비드는 13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사업을 익혔고 비상한 능력을 보이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매를 통해 결혼을 하고 네 아들을 둔 가장이 되어 안정적이고 부유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스만 제국의 고질병인 왕권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의 적대적인 분파가 집권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순가를 포함한 많은 유대인 가문들이 엄청난 세금을 강요받는 등 탄압을 받았고 그 와중에 데이비드도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돈이 많았던 아버지는 엄청난 뇌물을 써서 데이비드를 감옥에서 빼냈고 데이비드는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배를 타고 급하게 바그다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떠돌이 유대인의 운명이었습니다. 때는 1829년 37세인 데이비드가 도착한 곳은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을 벗어난 카자르 왕조의 항구 도시 부시르였습니다. 부시르는 이미 수많은 유대인들이 피난해 온 곳이었죠. 그곳에서도 데이비드의 능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아랍인 선장에게는 아랍어로, 유대인에게는 히브리어로, 페르시아인에게는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며 말, 대추야자, 진주를 유통시켰고 사람들은 모든 언어를 다 사용할 줄 아는 글을 이용해서 무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명성을 얻은 데이비드는 그곳에서 동인도 회사의 영국 상인들을 알게 되었고 그의 비상한 능력을 알게 된 영국인들이 자신들의 본거지인 봄베이로 이동해서 함께 사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830년 아내와 자식이 부시르에 도착했는데 아내와 상의한 결과 데이비드는 보다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대영제국 식민지의 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대영제국은 나폴레옹을 제압하고 이미 유럽 최강국이 되었고 인도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3분의 1이 이미 대영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 신인 봄베이 총독이 유대인 차별을 철폐하는 법안을 내는 등 비교적 유대인의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데이비드는 적어도 겉으로는 부시르보다 편하게 사업할 수 있었습니다. 봄베이에 정착한 데이비드는 중동의 무역 관행과 대영제국의 무역 시스템을 모두 알고 있는 장점을 이용했습니다. 제각각인 도량형과 화폐,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의 장벽을 극복한 사순사는 이전처럼 다시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데이비드는 봄베이 총독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와 대화하며 열렬한 영국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봄베이 도착 10년 만에 데이비드 사수는 인도 최대 갑부가 되었습니다. 1840년대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 시기로 최전성기를 향해 달려가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다음 목표는 유일하게 남은 블루오션 청나라였습니다. 영국은 이미 반세기 전부터 중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치밀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실행에 옮길 시기가 왔습니다. 영국의 중국 침략 계획은 제가 아편전쟁의 서막 걸륭제와 맥카트니의 만남편에 담아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영국과 청의 무역에는 심각한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청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비단, 도자기, 차를 은을 지불하고 구입했지만 청은 걸륭제가 말했듯이 없는 게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은이 청나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고 영국은 이를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청나라는 남중국을 휩쓸고 있는 아편을 막기 위해 흠차 대신 임칙서를 파견하는 등 조치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봄베이 무역의 3분의 1이 아편 무역이 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당시 아편 무역은 스코틀랜드 출신 상인 자다인 매티슨사가 영국 정부의 지원하에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인 사순 가문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는데요. 데이비드 사수는 세계를 돌며 위험을 감수해왔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나라로 가서 아편 무역을 주도해보겠다는 야심이었습니다. 제1차 아편전쟁의 결과 처참하게 깨진 청나라는 난징에서 조약을 체결하고 남중국의 5개 항구를 개항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는 상하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삐쩍 마르고 안경을 쓴 내성적인 24살짜리 둘째 아들 일라이어스를 청나라로 보냈습니다. 데이비드가 일라이어스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내성적이기 때문에 타향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는 것을 제일 잘 견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를 안고 광동에 도착한 일라이어스는 이후 남중국의 항구를 돌면서 무역회사를 경영했습니다. 아편과 향신료, 모직을 청나라에 팔고 비단, 차, 가죽을 구입한 후 빈배로 인도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 선장들의 배에 채워주며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1850년대에 청나라 중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났고 청나라는 이를 진압했습니다. 태평천국 운동은 말이 운동이지 사실상 기존의 질서를 뒤엎은 하나의 새로운 국가였기 때문에 기득권층은 피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중에는 부유한 상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라이어스는 그들을 위해서 토지를 사고 집을 지은 후 임대사업을 시작했는데 피난민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며 상하이 인구가 불어나서 일라이어스는 큰 부를 거머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하이에 고립된 삶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일라이어스를 고른 데이비드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이후 상하이를 중심으로 광둥과 홍콩, 일본까지 일라이어스의 사업 영역은 넓혀졌고 봄베이에서 모든 일을 조종하는 데이비드는 일라이어스의 6 동생을 모두 인도와 청나라의 요충지에 배치하며 사업을 크게 번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자신의 5 아들들을 프랑크푸르트, 빈, 런던, 나폴리, 파리 등 유럽의 주요 도시에 흩뿌려 놓고 사업을 번창시킨 것과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마이어와 데이비드의 세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데이비드 사순이 마이어 로스차일드의 경영 방식을 충분히 연구해서 벤치마킹한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지난 로스차일드 편은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던 재미있는 영상이 오니 아직 못 보신 분들께서는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나가던 사순 가문에게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사업이 결정된 후 대출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는데요. 상하이에서 투자를 결정하면 봄베이나 런던의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 대출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였지만 만약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경쟁사보다 더 많은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는 자다인사를 비롯한 몇몇 소수의 기업과 손잡고 홍콩 상하이 은행을 설립했고 은행은 사순가와 같은 이사원 일원에게는 신속하게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홍콩 상하이 은행은 오늘날 HSBC가 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 발행된 중국 내 영자신문에 의하면 사순가가 청나라와 인도에 보유한 사업
사업 지분만 대략 500만 파운드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약 6억 달러의 가치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7,800억 정도 되는 셈인데요. 자산이 아닌 사업 지분만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순가의 메인은 일라이어스의 형 압둘라가 있는 바그다드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란 지역에서 사순 가문의 재산은 그보다 훨씬 큰 규모였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인 압둘라는 일라이어스가 청나라에서 어떤 고생을 하며 사업을 일으켰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압둘라는 오스만 제국의 통치자가 바뀐 후 바그다드로 보내져서 일라이어스보다는 편하게 부를 쌓았고 봄베이의 대저택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20년 만인 1862년 일라이어스를 봄베이로 불러 승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2년 후 사망한 데이비드의 유언에 따라 압둘라가 회장이 되었고 일라이어스는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압둘라는 내성적인 일라이어스가 부회장으로서 뒤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일라이어스는 청나라에서 산전수전을 겪으며 성격도 적극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부회장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라이어스는 형에게 가족회사를 떠나 자신의 새 회사를 차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압둘라는 반대하지 않았고 일라이어스는 아들 제이콥과 함께 상하이로 돌아가 이디 사순사를 설립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기존의 사순사를 구사순사, 일라이어스의 사순사를 신사순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상하이에서 사업을 키운 것은 일라이어스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자 점차 신사순사의 세력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제2차 아편전쟁이 터졌고 승리한 대영제국에게 아편 판매 합법이라는 엄청난 전리품이 주어졌습니다. 아편무역이 합법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대영제국의 지원을 받는 자다인 메티슨의 무장 선박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사순가는 선박이 파괴될 걱정 없이 아편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확고한 패자인 다자인사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사순가는 치밀히 조사하였고 자다인사의 약점은 그들이 직접 아편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사순가는 이를 이용해 인도 농부들의 아편을 미리 대량으로 구매했고 농부들을 아예 사버렸습니다. 자다인사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상당 기간 동안의 아편이 모두 사순가로 넘어간 후였습니다. 그 밖에 가격 책정이나 유통에서도 자다인사보다 개선된 방식을 선보이면서 사순가가 점차 아편 무역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72년 결국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어 자다인사는 아편 무역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자다인사는 그 이후에도 면화, 부동산, 광산, 해운업 등을 통해 많은 부를 쌓았지만 이제 아편무역은 완전히 사순가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아편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에 사순가는 영국의 정치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챙기게 되었습니다. 큰형 압둘라는 대영제국의 왕세자와 어울리며 기사자기까지 받게 되었고 엘버트경이 되었으며 사순가는 영국의 귀족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귀족들은 자기들끼리 있을 때에는 유대인들을 비하하고 업신여기며 언제든지 내팽개칠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순 가문도 자신들의 태생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계속 버려져 왔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말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19세기 말이 되자 영국 의회는 민중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아편무역을 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순 가문은 모든 인맥을 동원해 이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864년 데이비드 사순이 죽은 후 사순 가문은 바그다드, 봄베이, 상하이를 비롯해서 런던, 예루살렘, 워싱턴, 뉴욕 등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고 금융을 비롯해서 공무원, 예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구심점이 사라진 사순 가문은 돈과 종교를 두고 다퉜고 여러 파벌로 갈라졌습니다. 특히 1930년대 최고 갑부였던 빅터 사순은 금융업과 섬유산업으로 엄청난 부를 손에 쥐지만 상하이에 보유한 수많은 부동산을 모조리 공산당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기원전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간 유대인에게 되풀이되어 온 가혹한 역사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진 21세기 유대인은 자신의 선조들과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유대인의 운명은 앞으로도 이전처럼 되풀이될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